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갑시다. 큐. 오랜만입니다. 입문채널 도서관을 통째로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 칠판에 적힌 것처럼 발터 벤야민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제 저번에 공지를 했는데 그걸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한 번만 더 설명하자면, 이제부터 제 철학 유튜브는 이제 여기 적힌 것처럼 시즌제로 운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제 유튜버 채널이 항목들이 안 잡히죠. 너무 막 난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금 항목을 나름대로 정해보기 위해서 한 시즌당 10에서 15회 정도로 이루어진 그 시즌제를 도입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즌으로 선정된 친구는요, 발터 벤야민입니다. 시즌 1의 제목은 발터 벤야민 스케치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제 계획상으로는 12강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만 진행되면은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이제 종강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 시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본 시즌에서는 스케치라고 했죠. 스케치라고 한 것처럼 조금 뭐랄까요. 벤야민이 굉장히 이 사람이요. 20세기 독일어권 비평가거든요. 자타공인으로 굉장히 최고의 비평가라고 이제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진짜 그 시대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비평가였다고 인정받는 그런 독일 유택의 문해 비평가 중 하나입니다. 근데 문해 비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한정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분의 저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문해 비평가라고 한정 짓기 애매해요. 조금 정치 철학적 면모도 있고요. 매체 비평적 면모도 있고, 당연히 문해 비평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또 윤리학도 조금 들어가고, 미학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해요. 이분이 한 작업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해 비평가로 한정되는 친구는 아니죠. 그래서 문해 비평가라는 단어를 안 적었습니다. 그냥 발터 벤야민 크게 적어놨죠. 발터 벤야민. 그리고 근데 하지만 스케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한 분야를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코너도 당연히 마련할 겁니다. 하지만 본 시즌에서는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시즌인 만큼 조금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이해와 즐거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벤야민의 사상과 철학에 가진 대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라고 적은 거죠. 네, 이렇게 스케치가 끝나면요, 이제 조금 빡센 시즌들을 준비해가지고 벤야민의 책을 직접 읽어보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고, 독일 비핵의 원천만 읽어보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분야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 시즌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본 시즌에서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문광훈 씨의 가면들의 변기창이라고 하는 2014년에 나온 한길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 1500쪽 되는 굉장히 두툼한 크기의 벤야민에 관련된 모든 사상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벤야민 백과사전이다. 그럼 벤야민의 가장 마스터피스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그냥 요 문광훈 씨가 벤야민에 대한 대략적인 사상을 스케치한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괜찮은 책입니다. 교재로 사용하기에. 그렇지만 교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뭐 학교 수업도 아니고 교재를 사가지고 막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단지 제가 이제 요 시즌이 운영되면서 대략적인 방향성, 뼈대 같은 것들을 요 책에 나온 목차를 중심으로 짤 생각이고, 그 다뤄진 내용들이나 인용구 같은 것들도 되도록이면 요 책에 실려진 것들을 이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좀 제 나름대로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재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책에 나온 것들을 뽑아가지고 저 나름대로 재구축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저는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물론 다 읽었는데 저랑 이분 대학 교수인데 저 문광훈 씨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지 왜? 나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조금 심미적인데, 조금 너무 예술적 미학적으로 치우쳤자. 나는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나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해. 신학적인 이해가 나랑 좀 다른데? 기타 등등 저랑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원소스로 했을 뿐, 지금 이 촬영되고 있는 요 콘텐츠 자체는 저의 사실 가공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강마다 나름 대본이 있거든요. 요 대본을 이제 깔끔하게 스크립트로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는 아래 첨부된 주소를 통해서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발제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영상 시청 및 이번 시즌을 즐기시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얼추 소개할 내용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바로 본편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제목은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적 자연의 리듬이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은. 그런데 이제 이 강의에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 부분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거죠. 우리는 왜 벤야민을 배워야 되는가? 너는 왜 벤야민을 말하고 이 영상을 보는 나는 왜 굳이 벤야민을 지금 공부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강은 정확히 그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벤야민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벤야민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벤야민 책을 읽다 보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너무 명약 관화예요. 읽으면서, 그렇지. 내 생각이 바로 그거였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쉽게 동화되는 계열이 있습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벤야민의 저작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알레고리와 좀 힘든 신비주의적 비유들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독해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하는 말은 이 어려운 독해 과정을 다 뚫고 들어갔을 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너무 명약 관화예요.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쉽게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반대 부류에서는 당초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건데 하고자 한 말이 뭐야?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던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류죠. 이거는 여러분 지능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능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무슨 제가 무슨 아인슈타인이고 여러분이 무슨 백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가 정해져 있고요. 그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고 정교하게 나눠서 문맥을 해체하고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논리 관계를 따져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시간을 때려 부었을 때 결국은 이해하게 됩니다. 어지간한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향 문제입니다. 성향 문제가 확실합니다. 벤야민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 제 입장은 이런 거예요. 벤야민이 과연 여러분의 성향에 맞냐 안 맞냐라는 부분을 이 1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향에 맞는다 싶으면 계속 들으시면 되고 안 맞는다 싶으면은 물론 좀 그래도 계속 듣는 걸 좀 바라긴 하지만 그래도 안 맞으면 안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 성향 문제에 있어서 벤야민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벤야민은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어느 성향에 맞아떨어지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철학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 철학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바가 뭔가? 철학은 뭡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 철학자가 생각하는 진리가 뭐냐라는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는 여러 가지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슬로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와 인간의 어떤 존재, 즉 존재론일 수도 있습니다. 1강은요. 벤야민의 존재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문장을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독일의 비에그 원천이라고 하는 이게 1915년부터 적기 시작해가지고 얼추 1920년쯤에 완결이 나는 저작입니다. 21년이라는 말도 있고요. 저하가 5, 6년 전도 굉장히 열심히 적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발터 벤야민의 이제 교수 자격을 요구하기 위해서 적은 논문 같은 거예요. 서양 편제는 좀 독특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석사학위 논문 쓰고 박사학위 논문 쓰고 그렇게 박사를 받은 다음에 무슨 대학에 이제 대학 교수로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교수 청구 논문이라는 걸 따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 학위를 받는 게 따로 있고 그 학위를 바탕으로 자기가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교수를 받을 만 교수 자리를 얻을 만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2차 심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때 적었던 논문이에요. 요 독일 비에그의 원천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벤야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념은 하나의 태양이고 그래서 태양, 항성들이 서로 관계하듯이
각 이념은 그와 비슷한 것과 관계한다. 그러한 본성들의 울리는 관계가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 문장을 본격적으로 뜯어보기 전에 요 불쌍한 이 저작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애극이죠. 비애극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4강에서 다룬 내용이니까 지금 스포를 하지 않겠고요. 이 책에 대한 얘기가 먼저 하자면요. 아까 적었듯이 이게 교수 청구 논문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결국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1925년에 통보가 와요. 아, 내가 이거 심사했는데, 이건 조금 안 되겠소. 라고 거부를 당합니다. 이 논문이. 그래서 발터 베냐민은 학위를 받았는데, 평생 대학 교수가 되지 못했어요.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 일단 이 책이 굉장히 당대로서는 좀 모호합니다. 이 시절이 언제냐면 1920년대죠. 20세기 초반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죠. 초입니다.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 이 시절은 아직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세계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자연과학을 관찰하고 정보를 모아서 법칙을 도출하고 그런 법칙들이 하나둘 쌓여서 이 세계의 신비를 규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진보적이고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법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절이에요. 물론 균열은 있긴 했어요. 곳곳에서.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믿음이 훨씬 더 아직 국권이 유지되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절에 유행했던 어떤 철학 사조라는 것은 헤겔의 변증법. 아시나요? 헤겔의 변증법. 헤겔은 진보를 믿었어요. 어떤 우리가 막 모순적인 것들을 합치고 부정운동을 통해서 가장 고귀하고 완성 지점인 절대 정신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헤겔의 그 올라가는 운동 방향이 바로 변증법입니다. 그 방식이. 헤겔 변증법. 가로 열고 절대 정신까지 적어 놓을게요. 절대 정신. 이 믿었고요. 또 비슷한 버전이 이런 거예요.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 론. 학교 다니면서 배우지 않으셨나요? 요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발전해온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원시 공산사회부터 막 중세 농노, 착취,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와서는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의 어떤 착취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혁명을 통해서 끊어지기 전에 어떤 국가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라는 그런 사회주의적 과도기를 거쳐서 우리 모두가 필요에 따라 분배받고 능에 따라 일하는 그 아름다운 공산사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발전 단계설을 얘기했습니다. 이 발전 단계설이 여러분 옳고 그르다 지금 논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 바라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어쨌거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떤 진보의 정점이나 방향성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역사적 과정을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헤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가 정점을 도달할 수 있는 절대 정신이나 방향성이 있고 우리 인류의 정신사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즉 화살을 팡 쏴서 그 화살이 쭉 날아가서 관역에 꽂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발전, 방향성, 상승,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이 모두 긍정됐던 시절이에요. 왜 긍정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진리를 파악할 수 있어. 우린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과 믿음, 낙관주의가 지배했던 시절입니다. 그의 마지막 황혼이에요. 이 시절은. 1920년대라는 시간대는. 1920년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년대 말부터 20년 초까지 1차 세계대전. 까지도 어떻게 해볼만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지죠? 1940년부터 45년까지 그 2차 세계대전. 이 벌어지고 20세기의 중반은 모두 알다시피 전 세계가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폐허 위에서 철학 사상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때 뭐가 부풀어 오르죠? 인간의 이성은 악마적이야. 우리는 진보에 대한 어떤 영향이 없어. 우린 폭력적이야. 우리 뭔가 하나로 합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마치 다른 그 방향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 말살시키는 그런 폭력으로 점철되게 돼. 뭐 이런 식의 지금 뭐 총칭하자면 타자론 내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이론으로 나아가게 되고 지금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이유입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좌우지간. 네. 근데 이제 다시 원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래서 벤야민의 이 논문은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냐면은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요 목총론이나 이쪽을 믿지 않았어요. 발터 벤야민은 유물론적인 마르크스주의적인 비평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를 진짜 좋아하기도 했어. 이론들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마르크스가 말했던 이런 발전 단계설 같은 진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희생되는 것, 누락되는 것, 필연적으로 뭉개지는 것, 잊혀지는 것, 잔해, 폐허 이런 것들 시선을 좀 더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진보보다는 그 진보 이후에 남는 자녀, 그 진보 때문에 발생할 피해들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연히 위에 있는 해겔의 절대정신 같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발터 벤야민이 했던 미완성으로 그쳤던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종합은 사유를 말살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종합적으로 다 체계화시켜가지고 딱 그 짜임새를 딱 갖추는 것. 그거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터 벤야민이 봤을 때 그런 식의 막 총체적인 생각은 오히려 사유를 말살시키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벤야민이 생각한 사유라는 건 뭐냐? 그 체계에서 벗어나는, 가장자리에서 삐져나오는, 혹은 그 액자로 들어오지 못한 어떤 자녀들, 다른 지점들, 너무 미세하지만 그 미세함을 포착하기 위해서 기꺼이 상상력을 사용해가지고 그걸 조금 생생하게 되살려보는 이 작업은 비평입니다. 뭐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벤야민이 원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책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 사조와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 분류상으로 미학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20세기 초반에 미학이라는 학문이 거의 있기는 했는데 어떤 교수직을 위한 제도적인 학문으로 들어올 만큼 분과 학문으로 정식으로 인가될 만큼의 위상을 갖지 않았어요. 초기 단계였어요. 근데 이게 미학책이었거든요. 아예 뽑히지 않았죠. 교수놈에 탈락했어요. 벤야민이 도전했던 분야도 굉장히 안 좋았고 벤야민이 생각했던 사고방식, 어떤 파편이나 좀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 역시도 당대 철학사조에 전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벤야민은 20세기 초반에 사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항인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만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5년 이건 여담인데 이거 이 논문 떨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한 4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걸 나름 좀 고쳐가지고 책으로 내요. 그러니까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철학 사조가 이거 안 맞았죠. 그래서 그냥 묻혀요. 그냥 묻히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세상에서 막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게 너무 슬프거든요. 견딜 수 없지 막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굽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맞춰 삽니다. 근데 요 사람이 안 맞춰 살았어요. 대학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제 문필가로 활동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문에 막 잡지에 이런 데 막 기고문 실으면서 막 살기를 자처했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비평가는 돈벌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평생을 궁핍하게 살게 돼요. 막 배고파서 막 물로 배 채우고 돈 떨어져가지고 이혼한 아내 집에 찾아가지고 며칠씩 묵고 나오고 굉장히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계속 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그의 생각 궤적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좌우지간 발터 벤야민인 독일 비핵의 원천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살짝 파사조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종합은 사유를 말살시킨다고 했죠.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진리관이 이미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초기에 나온 부분들인데 여기 잘 뜯어보세요. 모든 이념은요 하나의 태양인데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어요. 그 태양, 항성들이 서로 관계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플라톤적인 진리랑 반대 방향인 거예요. 플라톤 진리는 어떻습니까? 이데안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 인식하거나 두 가지 방향성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벤야민의 진리관을 잘 보면은 이 태양들이 서로 관계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요, 역시나 관계한다입니다. 비슷한 것과 관계한다.
근데 그런 본성들의 울리는 관계가 뭐죠?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도발적인 문장입니다. 물론 굉장히 좀 뭐 그냥 그저 그런 평서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뜻을 뜯어보면요. 급진적인 문장이에요. 이게 왜 급진적인 문장이냐면 아까 말했죠. 플라톤이 생각했던 진리는 이데아가 있고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이데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었던 마르크스라든지 아니면 헤겔 같은 이런 사람들의 사유도 역시나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유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건 진리죠. 마르크스에게 공산주의는 늘 진리예요. 그리고 헤겔에게 절대정신은 늘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발터 베냐민은 그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항성들 간의 관계라고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관계가 달라지면은 진리 역시도 달라지는 거예요. 본성이란 문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본성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성의 정의가 뭐예요? 지금 보입니까, 이거? 이 보드마카의 정의가 뭡니까? 목임, 칠판에 쓰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이 친구의 본성 아닙니까? 본질이죠.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철학사들이 걸어왔던 진리를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그 사물이 뭔지 명확히 지시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죠. 근데 이해랑 이 사물 존재가 일치되는 것. 그게 진리예요. 근데 벤야민의 말을 따르자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항성들은 사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예요. 그 사물들이 무엇과 관계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뭔가 놀고 싶어요. 이거 뭐죠? 보드마카가 아닙니다. 정글링 하는 거죠. 재밌는 놀이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또 뭐 있을까요? 적이 나타났어요. 이거 눈을 찌를 수 있겠죠. 그때 뭐죠, 이거는? 무기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요 보드마카라는 요 친구가 어느 맥락, 어느 관계에 위치함에 따라서 이 친구의 본성을 쭉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흥미롭게도 관계에 따라 변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본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고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본성이라는 건 고정된 어떤 정의를 가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문장을 통해서 벤야민은 진리를 관계적인 걸로 옮겨왔고요. 관계적인 걸로 진리를 옮겨왔기 때문에 기존의 진리간에 위배되는 반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철학관에서 벤야민을 규정하자면 벤야민은 반철학자예요. 철학자가 아닙니다. 이 친구 망령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이 친구가 1915년에서 20년 사이에. 물론 이 사람이 최초는 아니에요. 그 전에도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철학과의 미치왕이 프리디 니체도 있고요. 오늘 얘기할 건 아니지만 다음 시즌에서 얘기할 마르크스 역시도 이런 식의 부분들이 있어요. 스피노자 빼놓을 수 없죠. 그 다음에 헤겔을 조금 좀 젊었을 때 시절에 있었던 논문들 위주로 좀 좌파적으로 재구성하면 헤겔 역시도 이런 면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20세기 초반에 요 문해 비평 그룹 내에서 요거를 진짜 온몸으로 밀어붙였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발터 베냐민 유일합니다. 골 때리는 친구예요. 좋아. 이런 진리관을 얘기했는데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제가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요 비슷한 내용이 또 언제 나올까요? 요 비슷한 내용은 요 이후에 적었던 번역가의 책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기고문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서 벤야민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언어 형상물의 의미가 전달과 동일하다고 해도 언어 형상물에는 모든 전달을 넘어서는 어떤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그것이 아무리 가까이 있으면서 끝없이 멀고 아무리 숨어 있거나 더 분명하게 나타나도 또 부서져 있거나 더 강력하게 보여도 남게 된다. 그것은 모든 언어와 그 형상물에서 전달 가능한 것에 밖에서 자리하는 전달할 수 없는 무엇으로 남는다. 라고 1921년 이제 번역가의 과제라고 하는 벤야민의 책에서 벤야민 기구문에서 적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어라고 하는 것.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게 뭐죠? 아까 말했던 사물을 지시하는 거죠. 그 사물을 지시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항상 필연적으로 이 지시된 것 이상의 무언가가 남는다는 거예요. 지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항상 따라오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기 나온 진리관처럼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제가 어떤 특정한 A 관계에 의해서 어떤 사물을 규정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규정했을 때 동시에 그 사물이 A가 아니라 not A 아니면 아예 다른 B, C, D 이 세 개 굉장히 여러 가지죠. 이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는 영역 즉 이 내용을 여러분 잠재성이라고 영역으로 불러요. 잠재성의 영역. 잠재성의 영역. 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준성이가 수영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반대말은 뭐예요? 준성이가 수영을 안 하고 있다. 무슨 뜻이죠? 반대말은 뭡니까? 이건 칸트가 했던 말인데 모든 반대되는 명사는 무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준성이가 수영을 하지 않다라고 반대되는 문장을 적었을 때 그럼 준성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알 수 없어요. 확실한 건 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수영 말고 준성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너무 많아요, 가지수가. 무한대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준성이가 수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수영하고 있는 걸 준성이의 본질로서 정초하고 그게 준성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지시어에는 필연적이게도 그 지시한 그 이상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언어라고 하는 거 결국 지금 제가 있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니까 언어가 만들어진 머릿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준성이 있고 수영이라고 도식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식을 현대 적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게 펼쳐지는 거죠. 예시가 조금 그런가요? 한번 다른 예시 또 들어볼까요? 이를테면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예시가 있어요. 자본주의. 우리 모두 그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에 자본주의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건 중세 시대에 교회 가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자본주의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좀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 모두 어떤 제빵 아저씨의 이기심이 우리 모두에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낸다. 뭐 그런 식의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본주의는 이 자본주의를 펼쳐내면은 뭔가 역사의 종언으로서 가장 좋고 우리의 진보의 정점으로서 우리 모두 다 잘 살게 되는 발전하게 되고 여러 기술과 여러 문명적 혜택을 맛보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의 얘기들을 막 늘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위험해져야죠. 그 다음에 대공황 같이 경제공황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위기가 상시적으로 닥쳐오고 이런 것들의 얘기는 하지 않아요. 유토피아 같은 얘기만 하죠. 자본주의 언어를 따라가 보면 유토피아가 펼쳐져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자본주의는 현실에서 디스토피아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본주의 언어가 만들어낸 그 논리 질서를 따라가니까 현실에서는 불가피하게도 이런 대공황 같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원치 않은 보충물들이. 그리고 이 원치 않은 보충물들이 이를테면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1929년에 나왔던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독일에 굉장히 극우적인 바람을 불러넣었고 그 극우적인 바람이 히틀러를 총통으로 당선시켰고 히틀러가 총통이 되고 나서 2차 세계전을 벌이면서 베냐민도 그때 죽어요. 이 유대인이라서 도망가다 국경선을 못 넘어서 스페인 국경 앞에서 자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우슈비츠, 수많은 전쟁의 비극,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동남아시아 쪽에서 역사 많이 바뀌었죠. 그런 온갖 생각지 못했던 결과들이 마구마구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애던 스미스가 국부론 적을 때 리카도가 정치 경제학 얘기를 할 때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그 책에 그 언어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까? 원자폭탄이나 아우슈비츠나 히틀러나 그런 얘기 있었나요? 대공황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따라감으로써 인해서 만들어진 질서 내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죠. 뭐죠? 언어라고 하는 건 항상 지칭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언어에는 반드시 여러분 초과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항상 초과해요. 우리 이해와 생각을. 언어가 세계에 적용됐을 때. 왜? 세계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세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을 벗어난 그 무언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정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한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이 말했던 요 관계, 그 다음에 아까 그 발전에서 말했던
말해지지 않는 것들, 말해지지 않는 것의 자리라고 하는 게 항상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이게 발터 벤야민의 존재론이에요, 여러분. 발터 벤야민의 세계 내에서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있어서 목전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냥 생각 그 자체를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바가 있고 욕망이 있고 거기에 맞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되 그 과정에서 정말 말해지지 않은 것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게 벤야민이 평생도록 사유하려고 했던 틈, 잔해, 폐허, 몰락한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 예시를 그대로 다시 가져오자면 휘황찬란한 자본주의의 유토피아적 미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유토피아를 만드는 과정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프롤레타리아, 파괴되는 자연환경, 그 다음에 배금주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그게 경제공황으로 발전했을 때 그 경제공황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위대한 지도자, 독재적인 천재가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식의 파시즘. 그 파시즘을 위한 전체주의를 위한 전쟁을 위한 비극, 뭐 여타는 기타들 블라블라 온갖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발터 벤야민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럼 발터 벤야민의 관점에서는 몰락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라도 볼 수 있습니다. 몰락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터 벤야민은 여기 적은 요 독일 비애극이죠. 폐허를 굉장히 관찰하는 그런 작품인데 발터 벤야민이 봤을 때 몰락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몰락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몰락은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고는 목전론적이라고 했죠. 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소외되는 것들, 파괴되는 것들. 이를테면 자본주의를 행하기 위해서 뭐가 소외되나요? 네, 노동자가 소외됩니다. 프롤레타리아들이 빈곤하게 고통받게 되죠. 그런 지점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뭔가 프롤레타리아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몰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르는 대가들이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몰락은 이 사람들 가만히 있나요? 화나잖아요. 열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해가지고 요 기존 자본주의 체계를 엎어버릴 수도 있죠. 이게 뭐 자본주의 예시가 조금 우리나라 아무래도 레드 콤플렉스가 아직 있으니까 조금 민감하다 치더라면 박근혜랑 촛불 세력으로 후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촛불 세력 입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류인 박근혜 체제를 엎어버렸죠. 여기서는 뭐가 몰락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던 이 세력이 몰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몰락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하나는 폭력의 희생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최대 정복적인 의미도 갖는 거예요. 몰락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죠. 물론 여러분 몰락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터 벤야민 이거 위험 국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를테면은 대공황으로 인해서 뭔가 몰락해버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가 나왔죠. 근데 히틀러가 나오기 전에 다른 시도도 있었어요. 뭔가 공산주의적이나 사회적인 시도를 하려고 막 로자 루스텐부르크 같은 사람들이 노선 투쟁을 하다가 이게 엎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죠? 히틀러가 쓸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그러니까 위험 국면에서는 위험은 기회인과 동시에 정말 지옥의 가능성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위험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 내에서 좋은 일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발터 벤야민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메시아적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위험 국면이라고 하는 건. 하지만 메시아적 시간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우슈비츠의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 파괴되고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양면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발터 벤야민은 여러분 그런 몰락과 그 위험의 시간을 예찬했어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역시 뒤따르는 요 인용문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행복 속에서 모든 지상적인 것은 자신의 몰락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행복 속에서만 그는 몰락을 발견하도록 되어 있다. 불멸로 나아가는 고결한 종교적 복원은 몰락의 영원성으로 나아가는 세속적 복원과 일치한다. 영원히 사멸해 가는 그 총체성 속에서 사멸해 가고 그 공간적, 시간적 총체성 속에서 사멸해 가는 세속적인 것의 리듬, 메시아적 자연의 리듬이 행복이다. 자연은 그 영원하고 총체적인 사멸로 인해 메시아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1920년부터 21년까지 적었던 신학적 정치적 단편이라고 하는 그 단편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벤야민은 이런 균열, 적지 않았네요. 제가 몰락이라고 했죠. 몰락 몰락으로 들어가는 요 국면을 뭐라고 했죠? 행복이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골 때리는 구절이에요. 아까 말했죠? 요 글이 적혀진 게 1920년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920년대가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이에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황제가 축출되고 들어선 독일의 공화국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전국이었죠. 그래서 뭔가 베르사유 체제에 의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이 물려지고 이 시절의 경제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져요. 마르크화 가치가 막 100배, 1000배씩 증폭되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빵 하나 사려고 막 종이책을 이렇게 막 상자에 담아가지고 갈 정도로 경제가 망가졌던 시절이에요. 이 시절에 벤야민이 여러분 모든 행복한 것들은 몰락하는 것 안에 들어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울림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겁니다.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겁니다. 진짜 그 폐와 혼란의 한 가운데서 이 지금 정말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변혁과 비판이 가능한 시점이라 봤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통해서 이전 책에서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울림의 관계를 찾아냄으로써 더 나은 방향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락 속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와 만나고 이어지는 그것이야말로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아니죠. 1920년대 살인적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혼동, 극우체제와 의고주의, 그 다음 새로운 사회주의가 뒤엉키는 그 정치적 혼란 자체를 즐겼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원치 않았죠. 대부분은 그냥 조금 안락하게 사는 걸 편안하게, 최대한 뭔가 좀 너무 큰 위험이나 혼란 없이 기존 체계 내에서 좀 안 좋아하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발터 벤야민은 그런 안 좋아하려고 하는 반복 강제가 정말 폭력적인 거고 안 좋은 거고 우리 인간 삶을 퇴락시키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레 행복이라고 하는 건 몰락과 혼동 국면, 위험 국면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욕망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할 만한 욕망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발터 벤야민은. 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좌우지간 이게 행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터 벤야민이 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거예요. 어떤 체계를 유지시키는 그 체계 바깥에 있는 어떤 뭐랄까 몰락된 것들에게 시선을 주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 혹은 그것들을 끊임없이 유지시키는 것, 체제를 공고하게 계속 반복해서 재생시키는 것들이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터 벤야민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예술론자인 거예요. 예술이라는 거는 늘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어떤 내용, 표현, 기법, 분위기, 방향성, 리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예술입니다. 예술은 늘 혁신이어야 돼요. 근데 그 혁신을 아무나 못 즐깁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혼돈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미쳐버릴 수 있으니까, 위험 국면이 생겨가지고 우리 모두 다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발터 벤야민 같은 관점에서는 그런 걸 기꺼이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몰락과 구축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자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메시아적 자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그게 존재론이에요. 이게 자연이에요.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런 리듬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몰락과 재구축, 몰락과 재구축, 몰락과 재구축. 그 흐름을 즐기는 사람이 바로 발터 벤야민이 생각한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즐김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자면 행복은 그 위에 다른 목표가 없는 그 자체로 만족되는 지구의 목표죠. 그러니까 발터 벤야민은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창발하고 생산하는 그 모든 것 자체를 그 자체적으로 자기 원인으로서 즐기는 겁니다. 나가 방향상 같은 거 없어요. 목전원도 없고요. 종착지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리듬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게 바로 발터 벤야민의 존재론입니다. 네, 빡세죠? 이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까 말했죠, 서두에. 발터 벤야민은 책을 읽었을 때 너무 명약 관하다. 그렇지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 이거 그래서 뭘 어쩌자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끊임없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고 묻는,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의 생각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성향 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저는 누구보다 이 두 가지가 섞인 존재입니다. 이쪽으로 가 있었으면 발터 베냐민 공부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저 혼자서 잘하니까. 근데 유감스럽게 저는 안 좋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 그 다음 동시에 뭔가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어떤 혁신적인, 혁명적인, 생산적인, 예술적인, 이질적인, 괴물적인 그 무언가가 되고 싶은 욕망을 더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더 세죠. 그래서 요게 사라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위해서 벤야민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불씨를 최대한 살려보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시즌 1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시즌 발터 베냐민님의 발터 베냐민으로 바람이 꼬이는 거 보니까 마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재충전을 해서 금요일 2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